이 시간에는 두 모집단의 분산 비를 추정하는 방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두 모집단의 분산 비를 추정하는 그러한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가 했을 때는요. 결국은 두 모집단이 독립된 두 모집단이 있을 때에 그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고 할 수 있는지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검증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이 두 모집단 분산 비를 추정하는 그러한 그 이슈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 두 모집단의 평균을 그 평균이 서로 다른지 여부를 검증할 때 이때는 두 모집단의 평균을 빼기 형태로 해서 모집단 모수를 설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정해 주면 그에 상응하는 표본 통계량은 표본 두 각각의 독립된 두 그 표본의 표본 평균을 빼준 게 바로 표본 통계량이 되고 그 각각의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는 정규 분포를 그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표본 분포, 정규 분포를 그리는 표본 분포를 빼줘도 그 빼준 그 자체가 또 정규 분포를 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고 할 수, 서로 다르다고 하는지 여부를 판정을 해주기 위해서 할 때는 두 모집단의 평균을 빼주기 형태로 해서 모집단 모수를 설정했고 그에 상응하는 표본 평균을 서로 빼주는 것을 표본 통계량으로 설정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경우 두 모집단의 분산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두 모집단을 비율로 표시를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모집단의 분해, 두 번째 모집단의 분산 이렇게 해서 두 모집단의 분산 비율로 모집단 모수를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추정을 위한. 이거를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모집단 분산을 빼주기 형태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각각의 모집단에서 표본을 꺼내고 표본에서 표본 분산을 계산해서 그럴 경우에 첫 번째 모집단에서 뽑은 첫 번째 표본 분산, 두 번째 모집단에서 뽑은 두 번째 표본에서 얻은 표본 분산 이걸 빼주면 이 표본 통계량 두 모집단의 분산을 두 표본 분산을 빼준 거에 표본 분포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표본 분포, 확률 분포 모양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그러한 표본 분산을 염두에 두고 이 모집단의 이 분산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분산 비로 설정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각 표본을 꺼내고 표본 분산 비로 설정하게 되겠죠. 표본 통계량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설정되면 그때는 하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분산 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확률 분포 뒤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그 경우는 이제 F 분포라고 하는 확률 분포상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 B로 설정하고 그걸 추정하는 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점 추정치, 두 모집단의 분산 B 점 추정치를 만약 제시하라. 그런 경우 같으면 우리는 그냥 표본 분산 B를 이 두 모집단 분산 B의 점 추정치로 제시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표본 분산 B 이게 이제 표본 통계량 아니겠어요? 이 표본 통계량의 표본 분포 모양이 뭐냐 하고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경우에 이 표본 분산 B의 표본 분포 자체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그 모집단 분산을 추정할 때도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일종의 확률 변수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추정을 했듯이 이 경우에도
F분포라고 하는 모양을 따르는 확률 변수를 우리가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F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F라고 설정을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분모에는 첫 번째 모집단과 표본 분포의 비율, 그 다음에 이 분모에는 두 번째 모집단의 분산과 표본 분산의 비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모집단의 분산분의 표본 분산의 비율, 그 다음에 분모는 두 번째 모집단의 분산분의 표본 분산의 비율, 이걸 이제 각각 분모 분자에다가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확률분포 F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F분포는 뭐에 의해서 모양이 결정되냐면 이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에 의해서 두 종류의 자유도가 결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F분포 모양이 확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분자의 자유도는 여기에 표본을 첫 번째 표본이 그 규모가 사이즈가 n-1이라고 n 서브 1이라고 하면 n 서브 1 마이너스 1이 분자의 자유도가 되고요. 분모의 자유도는 두 번째 모집단에서 끌어낸 표본 사이즈 마이너스 1이 되니까 n 서브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검정 통계량은 바로 이 확률 변수 F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의 값이 나오면 그게 이제 검정 통계치가 되게 될 겁니다. 이 검정 통계치 이게 계산을 하려고 보면 이 공식만 보면 모집단의 분산이 각각 분모 분자에 들어 있잖아요. 이 값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값을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가설 검증이라든지 할 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귀무가설을 설정하게 될 때에 귀무가설 속에 뭐가 오냐면 뭐 첫 번째 모집단과 두 번째 모집단의 비율이 1이 될 것이다 하는 게 양측 검증의 경우는 그 자체가 귀무가설로서 오고, 그 다음에 단측 검증일 경우에는 그게 임시 귀무가설의 한 부분으로서 그 두 모집단의 분산의 비가 1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할 때에 귀무가설이 옳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결국은 두 모집단의 이 분산 비가 1이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남는 거는 뭐냐? 결국은 표본 분산 비만 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F분포 같은 경우에 이미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F분포 표를 우리가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거를 간단하게 여기서 보면은요. 이미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F분포는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에 의해서 그 모양이 확정이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결국은 SE 같은 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죠? 왜? 확률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SE는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모양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카이 제곱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나 이 F 분포의 모양과 카이 제곱 분포의 모양은 비슷할지는 몰라도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이 F 분포의 경우에 하나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 뭐냐 하면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앞에 뒤에 거를 먼저 이 분포 경계값 찾는 걸 먼저 하고 한번 다시 돌아가서 이 공식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 F분포 같은 경우에는요. 표가 주어지는데 표가 분자의 자유도가 가로축에 분모의 자유도가 세로축에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가 각각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이 확률분포 모양이 확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표가 제시해 주는 바는 뭐냐 했을 때 이 F분포는 이 위에 알파에 따라서 각각 표가 각각 주어지거든요. 알파가 0.05일 때, 0.01일 때,
이렇게 0.1일 때 각각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0.05에 관한 표다 이럴 경우에는요. 이게 보여주는 거는 결국 이거죠. 오른쪽에 경계값이 경계값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 이 면적 있죠. 이게 0.05가 되게 하는 이 경계값, 이 값이 2.69인 거예요.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가 분자의 자유도가 4이고 분모의 자유도가 30인 경우에는 2.69에 해당한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로 0.05가 들었다는 얘기는 알파 값이 0.05인 표예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계값 표시를 하게 된다면 이 F 서브 0.05 그 다음에 분자의 degrees of freedom, 분모의 degrees of freedom 이렇게 이제 여기 노테이션을 해주는데 그렇게 보면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알파 값이 여기 0.05 이 부분이 알파가 오는 거죠. 알파 값이. 그래서 그 알파라고 하는 거는 이 경계값보다 오른쪽 면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만약 이 오른쪽 경계값하고 이쪽 반대쪽 이 반대쪽의 경계값을 계산하고 싶다. 그래서 이 반대쪽 경계값을 기준해서 그 경계값보다 왼쪽에 있는 면적이 0.05가 되게 하는 값을 계산하고 싶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왼쪽 경계값.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을 활용해 주면 된다는 거죠. 네, 공식을 활용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1-알파, 알파가 0.05라고 하면 이쪽 오른쪽 전체 면적, 이 왼쪽 경계값 기준에서 이 전체 오른쪽 면적이 1-알파가 되겠죠. 전체가 1-알파. 그러면 결국은 이 경계값 F1-알파 그 다음에 분자의 degrees of freedom, 분모의 degrees of freedom 이거는 이쪽을 굳이 찾지 않아도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경계값 알파 이게 이제 이 degrees of freedom이 이게 밑으로 분모로 오면서는 바뀝니다. 이게 그 두 번째 그룹의 degrees of freedom 그 다음에 원래 분자의 degrees of freedom 분의 1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값을 오른쪽 경계 기준에서 찾으면 이 분모에 해당하는 이 값 있죠. F값. 이걸 찾으면 이것분의 1이 바로 이 좌측 경계값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공식은 바로 오른쪽 경계값을 알고 있을 때에 왼쪽 경계값을 찾는 그런 그 공식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 편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95% 신뢰 구간을 어떻게 이제 구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확률 분포 볼 때도 한번 얼핏 보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 F 확률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F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된다고 그랬죠. 두 모집단이 있고 각각의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 모집단 각각의 모집단 분산분의 표본 분산 또 모집단 분산분의 표본 분산 이거의 비율이 F분포를 따른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분산 두 모집단 분산 B의 분모가 두 번째 모집단 분산 그 다음에 분자가 첫 번째 모집단 분산이 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걸 이제 이 확률 안에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얘기해 주는 바는 뭐냐 하면 그 각각의 모집단 분산분의 표본 분산의 비율, 그 분모 분자로 이렇게 나눈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F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 F분포에 따라서 좌측 경계값 이거는 F 0.975 degrees of freedom 각각의 degrees of freedom 이쪽은 오른쪽은 0.025 해당하는 degrees of freedom 이제 이게 경계값이 될 텐데 왜 여기서 그 원래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첫 번째
그 모집단의 분산분의 첫 번째 표본 분산이 분자에 왔었는데 여기에서는 왜 이걸 바꿨는가? 이제 이 부분이 그 약간 그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실지 모르지만 테크니컬리 이 가운데 부분에 결국은 이 두 번째 모집단 분산분의 분산 오버 첫 번째 모집단 분산 이 부분을 남기기 위해서 이게 남기려면 결국은 이렇게 그 노테이션을 순서를 바꿔줘야 이 가운데 부분에 최종적으로는 이 첫 번째 모집단 분산분의 두 번째 모집단 분산이 남기 때문에 테크니컬리 그걸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그 순서를 뒤집어서 썼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죠. 가운데 구간 추정을 하고자 하면 결국은 이 정리를 해줄 때 가운데 남겨야 되는 부분은 두 모집단의 분산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첫 번째 모집단의 분산분의 두 번째 모집단의 분산 이걸 남기게 되는 거죠. 이것만 남기고 다 이제 좌우를 정리해주면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결국은 나온다.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우리가 공식 있죠. 이 공식을 활용해서 결국은 오른쪽 경계값을 활용해서 그것분의 1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알파 값이 설정되면 그 알파 값을 기준해서 경계값들이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은 이제 샘플 사이즈에서 결정되니까 그 F 분포가 확정이 되면 알파 값에 따라서 경계값들이 결정이 되고 그 경계값들이 이제 최종 결정되면 거기에다가 그 표본 분산값들을 각각 그 비율로 집어넣어주면 최종적으로 모집단 분산비의 구간 그 추정값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모집단의 그 분산비의 점추정이라든지 모집단 분산비의 구간 추정을 구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별로 자주 접하지를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연 두 모집단의 분산이 유의한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를 뭔가 판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활용되기 때문에 자주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가설검증 형태가 되겠죠. 가설검증.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가설검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 분산비에 대한 양측 검증의 경우 먼저 생각해 보면은요. 연구가설은 이렇게 되겠죠. 두 모집단 분산 시그마 서브 1 제곱과 시그마 서브 2 제곱이 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연구가설이. 그러면 대립가설은 당연히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분산비로 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모집단 분산비가 1이 아닐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그러면 귀무가설은 그에 대한 여집합이니까 두 모집단 분산비가 1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귀무가설이 설정되는데 이 귀무가설 이 얘기는 곧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을 것이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이 B가 1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걸 다른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결국은 분산이 같을 것이다. 그래서 같을 등자 해서 등분산일 것이다. 두 모집단에 있어서 분산은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등분산 가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가 두 집단을 비교한다든지 할 때 또 뭐 회귀 분석 같은 경우도 X 값이 서로 달라짐에 따라서 그룹들이 나눠지는데 그 그룹들 집단들 간에 분산은 서로 같을 것이다 하는 게 어썸션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와 관련된 집단 간 비교를 할 때에 그 기본이 되는 어썸션 중에 등분산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걸 쓰는 경우보다는 그러한 가정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그래서 등분산 가정에서 특별히 이게 벗어났느냐 하는 것을 체크하는 차원에서 이게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모집단 분산비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게 그 두 모집단 경우만 비교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분산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각각의 복수의 모집단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추정할 때도 이 F 검정, 이 분산 분석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두 모집단의 분산비 추정하고는 또 좀 다른 차원의 이슈니까 그때는 이제 다음 주에 그 이슈는 주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에서는 두 모집단의 분산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판정하는 데 포커스를 일단 맞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무가설이 이렇게 설정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설 검증에서는 귀무가설이 옳다고 가정해보자. 옳다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옳다고 전제하면 결국은 이 두 모집단의 분산비가 1이라고 가정한 거니까, 그러면 원래 그 F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두 모집단의 분산이 이 식에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두 개의 비가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1로 처리가 돼버리니까 F 이 검정 통계량에서 남는 부분은 표본 분산 B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분 분산 가정 하에서 이 검정 통계량 F 값은 이 표본 분산 B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F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F값을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을 좀 더 이제 편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경우 양측 검정이면은요, 양측 검정 같으면 결국은 우측의 경계값도 설정하고 좌측의 경계값도 설정해서 검정 통계치가 양쪽 경계값보다 더 극단적인 값을 갖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정을 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만약 우리는 이제 이 표본 분산 값, 두 개의 표본 분산 값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F 값을 계산할 때에 두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이 큰 표본 분산 값이 있죠. 값이 큰 표본 분산 값, 이거를 분자에다 놔주고 작은 거를 분모에다 놔주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경계값을 오른쪽만 가지고 이제 봐주면 판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 만약 그걸 뒤집으면 이제 왼쪽 경계값 보다 더 작냐, 그 경계값보다 더 극단적이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게 될 거고, 분모에다 더 큰 값을 놓게 되면 오른쪽 경계값만 봐주면 편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표본 분산 값이 큰 분산을 분자에다 놔라. 그리고 F 값을 계산해라. 그렇게 되면 알파가 설정됐으면 원래 원칙대로는 기각영역 경계값이 좌측과 우측에 설정이 되는데, 우리는 앞에서 큰 값을 분자에다 놓고 계산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검증 통계치가 오른쪽, 우측 경계값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만 가지고 판정해주면 바로 간단하게 판정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측 검정의 경우에 P값 구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카이 제곱 분포에서도 나왔듯이 결국은 그 검정 통계치보다 더 오른쪽 같으면 같거나 큰 값이 나올 확률, 그쪽 그 검정 통계치를 경계해서 더 오른쪽 극단적인 꼬리 부분의 면적이 P값이 되는 건데, 양측 검정이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값을 검정 통계치를 계산할 때 분자에다가 더 큰 분산, 표본 분산 값을 넣어주는 것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검증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단축 검정의 경우를 한번 보죠. 단축 검정의 경우에는 특정 모집단 분산이 다른 모집단 분산보다 더 클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우측 검정이 되겠죠. 그러면 대립가설의 경우에는 이 분산 B, 그래서 이 분자의 첫 번째 모집단 분산이 오고 분모의 두 번째 모집단 분산으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게 1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립가설이 잡히게 되고 귀무가설은 그에 대한 여집합으로 1보다 같거나 작을 것이다.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이때도 우리가 이제 가설 검증을 할 때는 임시 귀무가설, 다시 말하면 이 분산 B가 1일 것이다 하는 임시 귀무가설 등호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죠. 이걸 임시 귀무가설로 설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검정 통계 7을 계산할 때는 그 비율의 값을 1로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F 이 검정 치는 바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두 표본 분산의 B로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양측 검증과 차이라면 결국은 기각 영역 경계값 이쪽을 우리는 2분의 알파로 나누지 않고 바로 알파로 설정해서 그 경계값보다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가지고 판정을 하면 되겠고요. P값을 계산할 때도 그걸 2배를 해주지 않고 바로 그 검증 통계치보다 더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 그 면적이 바로 P값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두 모집단의 분산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특정한 모집단의 분산이 다른 모집단 분산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과정으로서 두 모집단 분산 비를 추정하는 문제로 환원시켜서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